말도 안 돼요. 청소부가 우리 VIP 손님들 앞에서 연주를 한다고요? 박미정의 목소리가 동현의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가락은 책상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침착하게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박미정 매니저님, 결정은 이미 내렸습니다. 최상민 씨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서 연주할 겁니다. 박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총지배인님, 이건 호텔의 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소부가 VIP들 앞에서 연주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동현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더 강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미정 씨, 당신은 최상민 씨가 누구신지 모르시는군요. 박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소연과 상민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현이 상민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대체 상민 할아버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보시죠. 소연은 거울 앞에서 호텔 유니폼의 주름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듯하게 다림질된 네이비 블루 정장은 완벽했지만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왼손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았습니다. 손가락은 움직였지만 그 안에 담겨야 할 감각은 여전히 묻었습니다. 오늘도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속삭인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호텔 그랜드 파크의 로비로 향했습니다. 3년 전 사고로 왼손 감각이 손상된 이후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 위해 청춘을 바친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후 소연은 호텔 엔터테인먼트 부서에 취직했습니다. 음악을 직접 연주할 수는 없어도 음악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소연은 오늘의 공연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서류에 닿는 순간 그녀의 가슴 한 구석이 아릿했습니다. 한때는 이 손가락으로 바이올린의 현을 누르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었는데 박소연 씨,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박미정 매니저였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미정은 연예부 매니저로 소연에게 늘가시 돋친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제 VIP 라운지 음악 선곡이 이게 뭐예요?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이런 현대적인 재즈를 틀다니 정말 센스가 없네요.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선곡은 총지배인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박미정은 소연의 말을 자르고 계속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실수가 또 반복되면 당신 자리는 없을 거예요. 애초에 바이올리니스트 꿈을 접은 사람이 여기서 무슨 음악을 안다고. 그 말에 소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미정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청소 담당 직원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이 소연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소연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점심시간 소연은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룹을 지어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소연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연의 테이블 앞에 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소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아침에 본 청소 담당 할아버지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할아버지의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최상민. 혼자 밥 먹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서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요? 상민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박소연이에요. 엔터테인먼트 부서에서 일해요. 알아요. 매일 아침 로비에서 음악 준비하는 모습 봤어요. 참
음악 선택 좋더라고요. 소연의 마음에 작은 따스함이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실은 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는지 소연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상민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랬군요. 바이올린은 참 아름다운 악기죠. 상민의 눈빛이 잠시 멀리 보는 듯 했습니다. 소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손가락은 길고 우아했습니다. 3년 전 사고로 왼손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게 됐죠. 소연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상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오후 소연이 VIP 라운지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VIP들이 오실 시간인데 바닥이 아직도 이 모양이라니. 박미정이 상민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닦겠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런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못해요? 소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민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청소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정은 물통을 발로 걷어찼고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것도 다 치우세요. 정말 답답하네. 박미정이 떠나고 소연은 급히 상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젊은이, 이런 일은 다반사예요. 상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구부정한 어깨가 더 굽어 보였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수건을 집어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제 일인데. 도와드릴게요. 저도 박미정 매니저에게 늘 혼나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물을 닦았습니다. 소연은 상민의 움직임이 불편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더 심해요. 소연은 상민의 손에 있는 상처를 보았습니다. 오래된 굳은 살과 함께 새로운 상처도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다루며 생긴 상처일 테지만 소연은 왠지 그 손이 다른 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상민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상민은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다가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고마워요, 소연 씨. 상민이 물을 마시는 동안 소연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오늘은 허리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살다 보면 아픈 것도 익숙해지는 법이죠. 소연은 자신의 왼손을 보았습니다. 상민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픔에 익숙해진다는 것. 그것이 체념인지 아니면 강인함인지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연은 상민을 찾아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소연은 상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줄리아드 음대에 합격했었어요. 꿈만 같았죠. 하지만 출국 직전 사고가 났어요. 택시 안에서 갑작스러운 충돌로 손목이 다쳤어요. 상민은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종종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상민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뭔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민의 얼굴에 슬픔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박미정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최상민 씨, 3층 복도에 누가 쏟은 커피가 있어요. 당장 치우러 가세요. 상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연은 박미정이 일부러 상민의 식사 시간을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아무 불평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박미정이 VIP 라운지 앞에서 상민에게 또 화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당신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 힘들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박미정의 모욕적인 말에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정은 소연의 상사였고 그녀의 한마디에 소연의 일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호텔은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은 늦은 시간까지 내일 행사 준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상민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들이 오셔서 구석구석 더 깨끗이 해야 해요. 상민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소연은 상민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조금 쉬다 가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상민은 감사히 커피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의 구석진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의 호텔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참 예쁘네요. 상민의 말에 소연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방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힘든 일을 하세요? 다른 더 편한 일도 있을 텐데. 소연의 질문에 상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생각이 어렸습니다. 이 호텔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알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상민의 목소리에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소연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상민의 표정이 갑자기 멀어진 것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상민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니 무슨 뜻일까요? 소연은 상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호텔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행사가 많아졌고 모두가 바빠졌습니다. 소연은 날마다 상민이 박미정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때로는 지나가는 손님에게 방해가 된다며 상민을 꾸짖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연은 상민이 평소보다 더 힘들게 걷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허리를 더 구부정하게 굽히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저 나이 든 몸이 추위에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소연은 상민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상민에게 잠시 쉬라고 권했지만 그때 박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최상미 씨, 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VIP 손님들이 오시는데 로비가 이 모양이면 어쩌려고요? 상민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상민이 직원 휴게실에서 진통제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상민을 도와 물을 건넸습니다. 그만 집에 가서 쉬세요.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상민의 말에 소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인내심과 강인함에 존경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호텔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로비는 반짝였고 행복한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상민과 그녀 자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서로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소연은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더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상민을 찾아 호텔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3층 복도 끝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상민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이 부르자 상민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상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오래된 기억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늘 생각나는. 상민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상민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소연은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첫 바이올린 독주회였거든요. 12살 때였는데
그때 느낀 행복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소연의 말에 상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호텔의 화려한 불빛이 그 위에 반사되어 마법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언젠가 다시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소연 씨. 상민의 말에 소연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민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진정한 음악가의 손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잠시 쉬고 있을 뿐이죠. 소연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소연이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상민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고 소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연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상민과의 대화가 그녀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상민이 말했듯이 진정한 음악가의 손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고 소연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12월의 첫 주 호텔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예약이 폭주했고 직원들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VIP 라운지의 음악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소연은 마지막 확인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피로에 지친 소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VIP 라운지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소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이올린 소리였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은 완벽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이었습니다. 소연이 가장 사랑했던 곡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렇게 깊은 밤에 누가 연주하고 있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소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VIP 라운지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상민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상민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피로에 지친 눈빛은 사라지고 깊은 열정이 담긴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대 위의 거장 같았습니다. 소연은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상민의 연주는 계속되었고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음표를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상민은 천천히 바이올린을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냈고 상민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연 씨.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이올린을 급히 케이스에 넣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놀라워요. 그 연주는 제가 들어본 최고의 파가닌이었어요. 소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상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어루만지는 모습이 소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소연 씨. 오래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소연은 천천히 상민 앞에 앉았습니다. 라운지의 조명은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전까지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상민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소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상민, 한때 동양의 파가니니라고 불렸죠. 소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상민.
그 이름은 음악학교에서 전설처럼 들어왔던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클래식 음악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 그 전설 속의 인물이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다니.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베를린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이 있었죠. 그날은 제 6살 아들 민혁이와 함께 있었어요. 공연 직전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대에 오를 시간이었지만 아이를 찾아야 했어요. 그날 공연은 취소되었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상민의 손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바이올린을 만질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아이를 찾아다녔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집도 잃었고 하지만 아이를 찾는 일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상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세계 각지의 호텔에서 일했어요.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요. 그리고 가끔 아무도 없을 때 연주를 해요. 민혁이가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소연은 말없이 상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그 손에는 30년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끝나지 않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밀은 지킬게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연주였어요. 세상이 다시 들어야 해요. 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연주는 이제 민혁이를 위한 것일 뿐이에요.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민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총지배인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었죠.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총지배인은 아주 엄격하다고 해요. 호텔 경영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소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박미정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고 로비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약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새로운 총지배인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동현 총지배인님, 환영합니다. 연예부 매니저 박미정입니다. 박미정이 빠르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공손했습니다. 동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미정의 아부에 동현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소연에게 머물렀다가 그 옆에 서 있는 상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동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듯한 혹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모두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동현입니다. 앞으로 그랜드파크 호텔을 함께 이끌어갈 총지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이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추억과 감동을 만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전문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동현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말에 안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동현은 짧게 인사를 마치고 각 부서 책임자들과의 미팅을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연은 상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민의 표정이 어제와는 다르게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상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소연은 상민의 이상한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미정이 소연을 불렀기 때문이었죠. 박소연, 당장 내 사무실로 와요.
박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무실에서 박미정은 소연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VIP 행사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초청했다며 완벽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 총지배인에게 내 능력을 보여줄 기회예요.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박미정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소연은 VIP 라운지 음향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동현이었습니다. 박소연 씨, 맞나요? 소연은 놀라 허리를 폈습니다. 총지배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표정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음악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바이올린이었죠? 소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걸까요?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왼손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뿐이죠. 동현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청소부로 일하시는 최상민 할아버지를 잘 아시나요? 소연의 질문에 동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든 직원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기심?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동현은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동현은 상민에 대해 뭔가 알고 있거나 적어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소연은 동현이 상민을 특별히 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에게는 간단히 인사만 하는 반면 상민에게는 항상 멈춰서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상민의 어깨에 손을 얹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동현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동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선생님이라고? 그것은 분명 상민을 향한 존칭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상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좀 더 강인한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다시 연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상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동현과 상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텔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고 직원들은 특별 행사 준비로 바빴습니다. 소연도 VIP 행사를 위한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박미정은 평소보다 더 까다롭게 모든 것을 검토했고 소연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틀 전 소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VIP 행사에 초청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교통사고로 공연을 취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죠? 박미정은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소연, 이건 당신 책임이에요. 당장 대체할 연두자를 찾아오세요. 소연은 항변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에 유명 바이올리니스트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어떻게 소연의 책임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연은 호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상민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표정이 어둡네요. 소연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민은 조용히 들었고 소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민의 말에 소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상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건 30년 만에 무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상민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박미정 매니저는 괜찮아요. 이동현 총지배인께 말씀드려 볼게요. 상민의 표정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만에 무대로 돌아오는 전설의 바이올리니스트.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치 운명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동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소연의 마음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험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청소부가 우리 VIP 손님들 앞에서 연주를 한다고요? 박미정의 목소리가 동현의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가락은 책상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고 상민은 고개를 숙인 채 박미정의 폭풍 같은 분노를 막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침착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박미정 매니저님, 결정은 이미 내렸습니다. 최상민 씨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서 연주할 겁니다. 박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총지배인님, 이건 호텔의 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소부가 VIP들 앞에서 연주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동현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더 강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미정 씨, 당신은 최상민 씨가 누구신지 모르시는군요. 박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소연과 상민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현이 상민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최상민 씨는 30년 전 세계 무대를 주름잡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동양의 파가닌이라 불리던 거장이죠. 박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려다 동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건 농담이시죠? 이분이 그 유명한 최상민이라고요? 동현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박미정에게 건넸습니다. 오래된 공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상민이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상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최상민 선생님께서 연주하실 겁니다. 동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미정은 입을 다물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사무실에는 소연, 상민, 그리고 동현만 남았습니다. 동현은 천천히 상민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 만의 무대입니다. 준비는 괜찮으신가요? 상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기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밤 연습해 왔으니까요. 소연은 상민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상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저도 도울게요. 상민은 소연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밝았습니다. 호텔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VIP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고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소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미정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직원들을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고 특히 소연을 볼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더 이상 박미정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5시 소연은 상민의 대기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상민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공연 의상은 준비해 두었어요. 언제든지 갈아입으실 수 있어요. 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무대에 오를 겁니다. 30년 동안 이 모습으로 살아왔으니 이 모습 그대로 연주하고 싶어요. 소연은 놀랐지만 이내 그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은 상민의 30년 세월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아 헤매던 시간, 그리고 바이올린을 내려놓았던 긴 시간. 네, 이해해요. 그런데 어떤 곡을 연주하실 건가요? 상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파가니니의 라 campanel라와 제가 작곡한 곡 하나를 연주할 거예요. 민혁에게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소연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딴 곡. 그 안에는 30년의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 VIP 손님들이 하나둘 연회장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화려한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연회장은 금세 우아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소연은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음향,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상민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박미정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때때로 무대 뒤를 들여다보며 상민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동현이 나타나자 박미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나요? 동현이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네. 다 준비됐습니다. 상민 할아버지도 준비 중이세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 될 것 같군요. 동현의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녁 8시 연회장의 불이 어두워졌고 동현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말을 하고 오늘의 특별한 연주자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특별한 연주자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30년 전 세계 무대를 빛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오늘 다시 무대에 서게 됩니다. 최상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누구인지 기대하고 있었지만 무대 위로 올라온 것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노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연은 무대 뒤에서 가슴을 졸이며 상민을 지켜보았습니다. 상민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은 무대 조명 아래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상민의 자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미정은 구석에서 비웃는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도 수군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화가 났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상민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되었지만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무대에 오르지 않았지만 매일 밤 그의 손길에 의해 관리되어 온 악기였습니다. 상민이 바이올린을 들어올리자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턱에 댔고 활을 현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소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첫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파가니니의 라 campanel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점점 강렬하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상민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테크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연주에 담긴 감정이었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모든 감정이 음악에 녹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민의 연주는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한 인간의 삶과 영혼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손님들이 이제는 모두 숨을 죽이고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박미정의 비웃음도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라 캄파넬라가 끝나고 상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작곡곡 민혁에게를 연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곡은 제가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작곡한 곡입니다. 상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소연은 상민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깊은 슬픔이 담긴 멜로디였습니다. 마치 끝없는 기다림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음악이 진행될수록 슬픔은 더 깊어졌고 때로는 절망적이었다가 때로는 희망의 빛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소연은 상민의 연주를 들으며 30년의 시간이 어떤 것이었을지 상상했습니다. 아들을 찾아 헤매던 날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음악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소연은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동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의 상민을 바라보며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연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상민은 천천히 바이올린을 내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이었습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연회장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고 일부 손님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무대 뒤에서 뛰쳐나와 상민을 껴안았습니다. 그의 몸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졌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상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동현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상민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민은 동현을 바라보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무대를 내려갔고 소연은 뒤를 따랐습니다. 연회장은 여전히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차 있었고 박미정은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동현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현은 서랍에서 오래된 음반과 공연 프로그램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모두 최상민의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베를린에서의 공연을 기억하십니까? 동현의 질문에 상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끔찍한 날이기도 했죠.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한쪽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제 아들 민혁이 공연 직전에 사라졌습니다.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현은 천천히 셔츠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커다란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는 특별한 표식이 있다고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동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동현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바이올린 모양의 펜던트였고 절반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상민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동현의 것과 똑같은 목걸이의 나머지 절반이었습니다. 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사무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상민과 동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상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동현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동현의 눈과 코, 입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아. 상민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였습니다. 소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기쁨과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동현은 천천히 상민에게서 떨어져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살 때 베를린에서 실종된 후 그는 한 독일 부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는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반쪽 목걸이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부부가 저를 입양했어요. 그들은 제게 좋은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민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뿌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연히 아버지의 음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상민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을 인수한 거였군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 호텔에서 일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기 전에 정말 제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총지배인으로 부임했죠. 소연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동현이 상민에게 보였던 특별한 관심, 그리고 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존경의 태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박미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총지배인님, VIP 손님들이 최상민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박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상민과 동현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전해주세요. 곧 가겠습니다. 박미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동현은 상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무대로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당신의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바이올린을 공개적으로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는 일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음악은 오직 그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개인적인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시 시작할 시간인 것 같구나. 상민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노인이 사실은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최상민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새로운 총지배인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상민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현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소연은 두 사람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호텔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전설의 바이올리니스트 최상민의 귀환이라는 뉴스가 빠르게 퍼졌고 모든 언론에서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상민의 컴백 공연 소식에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박미정은 그날 아침 동현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녀가 상민과 다른 직원들에게 보였던 모욕적인 태도가 모두 밝혀졌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채 호텔을 떠났고 소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소연은 호텔 엔터테인먼트 디렉터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임무는 상민의 컴백 무대를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음악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민의 컴백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우아한 연주복을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연주는 30년 전보다 더 깊고 감동적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의 음악에 더해준 것은 기술이 아닌 삶의 깊이와 감정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무대 뒤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상민은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연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와 민혁이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다시 음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동현이 다가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연 씨, 저희와 함께 여행하지 않겠어요? 아버님의 월드 투어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좋은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도요. 소연은 놀라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정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소연의 대답에 상민과 동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호텔 로비에 섰습니다. 로비에서는 상민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현이 다가와 소연의 옆에 섰습니다. 준비됐나요?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음악과 함께했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소연, 상민, 그리고 동현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여전히 상민의 민혁에게라는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곡은 슬픔이 아닌 희망과 재회의 선율로 가득했습니다. 잃어버린 선율은 다시 돌아왔고 끊어졌던 인연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30년간 찾아 헤매다 겨우 만나게 된 바이올린 할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만나게 될 사람은 다시 만난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군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